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기 침체 등 지역이 직면한 현안들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지자체마다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재선거에서 당선돼 취임 7개월을 맞은 정철원 담양군수와 담양 지역 현안과 성과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4월 치러진 재선거로 담양군수에 취임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전국 첫 단체장 당선이어서 특히 주목받았었는데요. 당선되자마자 임기를 시작했던 부분도 부담이 컸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예, 취임 직후엔 부담감보다는 군정을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컸습니다. 예, 재선거로 곧바로 현안과 예산을 챙겨야 했고 멈춰있던 사안이 없는지 점검하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각 부서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중단되거나 지연된 사업이 없는지 살피고 생활 현장에서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흔들림 없이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담양군 의회 의장 출신에서 단체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지난 7달 동안 군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 지난 7개월은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과 함께 행정의 흐름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현장을 자주 찾았습니다. 군정의 옳은 방향은 결국 국민의 목소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325개 마을을 직접 돌며 지역 현안과 생활 민원을 들었고 이를 단기, 중장기 계획으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열린 이장회처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해 국민과 함께 답을 찾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취임 직후였던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담양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됐는데 복구는 마무리됐을까요? 예,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담양 곳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409억 원으로 집계되었고 신속한 대응으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예산 1,2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 57억 원을 신속히 지급했고 하천과 도로, 농업기반시설을 전면 재설계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실된 제방은 높이를 높여 유수 용량을 기존보다 약 한 1.5배 확장하는 등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담양 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표준 모델을 마련해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7개월 만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취임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7개월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성과는 행정의 효율화라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나 보고는 줄이고 꼭 필요한 현안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전결 규정을 정비해 담당 부서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니 행정 속도도 빨라지고 국민들의 불편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해 더 신속하고 요인한 행정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담양군의 정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의 지자체 대부분이 인구 소멸 문제로 고민이 큽니다.
담양은 광주 인접 지역이라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담양현 역시 인구 감소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현재 담양의 주민록 인구는 약 4만 4천 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과 청년층 인구가 크게 줄고 65세 이상 고령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담양은 광주 인접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습니다. 월 평균 생활 인구가 33만에 달합니다. 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광주 인접성에 기반한 풍부한 생활 인구가 담양의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 유출과 감소로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기존의 등록 인구가 아닌 체류 인구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죠. 담양구는 좀 어떻습니까? 2025년 1분기 기준 담양군의 생활 인구는 열 평균 33만 명으로 전남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야영 관광과 더불어 쉼과 사색을 주제로 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생활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갖춰지면 생활 인구 유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인근 지자체들과 관광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순창군과 호남 최초 경마공원 유치전에 나서며 광역 지자체를 뛰어넘는 협력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대도시인 광주에 인접해 있으면서 중록원, 소세원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한 담양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런 자원들을 바탕으로 내륙 관광 1번지 생태 정원 문화도시 담양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어떻게 실현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담양은 야간 관광과 치유 관광을 두 축으로 체류형 관광을 확장하고자 합니다. 종록은 메타스퀘어랜드, 영산강 문화공원에는 야간 경관과 이제 음악 분수를 조성해 관광 흐름을 저녁까지 이어가고 추월산 자락에는 국제 명상센터를 조성해 명상, 숲길, 정원을 아우르는 치유형 콘텐츠를 계획 중입니다. 담양호권 생태 탐방로와 생태 습지 복원 사업도 함께 추진해 자연 속에서 걷고 쉬는 경험의 폭을 넓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같은 장기 체류 프로그램을 통해 담양의 자연, 음식,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여행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된 지 3년이 돼갑니다. 담양군도 고향사랑 기부금 성과가 매우 좋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담양군은 2년 연속 전남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담양을 아껴주신 많은 분들의 참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어디 사용되는지 국민께 명확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병행 동행 서비스, 지역 아동센터 지원처럼 기부자가 실제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기부자에게는 담양 관광지 6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높은 품질의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부금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네, 방금도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르신 병원 동행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올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또 은빛 급식센터를 개관해 독거노인과 맞벌이 가정 아이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올해 7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때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도 이루어져 공공시설 응급복구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부금이 실제 국민에게 생활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부자의 뜻이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데 정확히 쓰이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많은 정책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업 상권 일자리 세 축을 중심으로 기업 경제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2 일반 산업단지와 음식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과 골목형 상점과 지정 등으로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담양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과 정지 여건도 함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협약 체결로 총 사업비 369억 원을 확보하여 도심과 농촌 간 격차를 줄이고 있고 생활 기반 시설도 늘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달빛 내리철도 광역 순환도로 등 교통망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담양의 주 산업인 농업 분야에서도 매우 큰 어려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첨단 농업 인프라 확충과 청년농 육성이 핵심 전략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원의 기반을 보강하고 스마트팜과 첨단 원예 기술로 생산성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은 올해 우리 180명까지 확대했고 농업인 대학 청년 과정으로 경영,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작물인 기능성 토마토, 누비베르 브랜드 재배와 표준화를 추진해 품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 과정 개선과 온라인 판매 수출 확대도 병행하여 농가 소득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바탕으로 담양형 첨단 농업 모델을 완성해 담양 농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의 공약 가운데 농촌 기본소득 제도가 눈에 띕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공약이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네. 내년도 가용 군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군민 4만 5천여 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방비 매칭액이 연간 290억 규모가 되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담양군은 기후위기 대응형 재난복구, 주민 밀착형 복지와 생활 인프라 정비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예산과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고 후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는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하게 선택을 한 것이며 향후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 여건이 개선되면 사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입니다. 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양군이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예산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군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을 지켜가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담양군은 2020년도 본예산으로 총 5,425억 원을 편성했으며 예산 편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군민의 삶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와 생활 밀착형 복지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기초생활 지원 등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집중호우를 겪으면서 재난 대응과 안전시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천과 도로, 농업 기반 시설을 안전하게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형 복구 사업에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에도 농업과 지역경제, 환경, 생활인프라 등 군민의 삶과 연계된 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국민 모두가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군정 운영에서 특히 중점을 두고 시행할 정책이나 사업은 무엇입니까? 내년 군정 중심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우선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를 보강해 하천,
도로, 농업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과 가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주택 공급, 도시 재생, 생활 SOC 확정, 그다음에 교통망 개선 등 실생활과 연결된 인프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담양의 미래의 먹거리인 체류형 관광 기반도 본격적으로 갖춰 나가겠습니다. 야간 관광, 치유 관광, 생태 탐방로 국제 명상센터를 중심으로 머무르는 관광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역 경제와 연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참여를 넓혀 도시의 환경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계절 꽃피는 담양도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4월 당선된 지 1년여 만에 내년 6월 다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담양군을 수성할지 호남의 맹주인 민주당과의 대결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 출마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당적과 무관하게 담양 군민과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선거보다는 군정 운영이 우선입니다. 저는 재선거 이후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고 지금도 여러 현안과 예산 복구, 정주 여건 개선 등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거치와 관련한 부분은 군정이 안정된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담양 군민 여러분, 지난 임기 동안 저는 담양 곳곳을 찾아다니며 생활 밀착형 정책과 현장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재난복구, 주민복지, 도시 환경 개선을 등 국민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적으로 군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는 담양군의 현안 해결과 국민 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 성과를 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필요로 하는 책임 있게 묵묵히 일하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원 담양군수와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정확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집단 성명서를 낸 검사장들을 법무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거나 징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박재혁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성명을 올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검사장이나 일선 검사들의 추가 사의 표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정치권 현안 야당 국민의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내 항소 포기 장외 규탄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오늘은 법무부 과천정사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항소 포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외치던데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 맞나요 이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항소를 포기하면 법적인 효과가 네. 그 항소심에 즉 지금 1심에서 네. 징역 8년, 4년 이렇게 선고받았잖아요. 네. 근데 항소심에 가서 그 재판을 받을 때 검찰 측에서 항소를 포기하면 네. 1심보다 중한 그 혐의가 드러나고 유죄 판결을 하더라도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 하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구형이 예를 들어 15년 구형이었는데도 8년밖에 선고가 안 되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거나 범죄 사실 전체 중에서 일부만 유죄 선고를 하는 이런 경우에 항소심에 가서 1심 판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다툴
여지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항소심에 가면 어떠냐 하면 네. 이 관련자들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드러난 사실도 막 거짓말을 하면 형사재판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덮을 의도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위증죄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1심 판결에서도 나왔듯이 대장동 사건은 네. 당시 성남시 수뇌부가 이 김만배, 남욱, 정영학과 공모해서 이자들에게 네. 그 상당액의 수천억의 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항소심 가서 성남시 수뇌부라고 네. 나와 있는 거고 거짓말이다 아니다라고 박박 우기면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거짓말만 하고 이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면 1심보다 똑같은 그 죄만 인정하더라도 1심보다 형을 높일 수도 있고 네. 또는 1심보다도 배임죄가 1심에서는 배임 액수가 네. 검찰에서 구형하기는 그 기소하기는 7,400억을 기소했는데 이거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인정된다 해서 몇백억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이 항소심 가서 검찰이 내는 자료를 보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고 7,400억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그 선고하려고 해도 네. 양형은 똑같아요. 형을 선고를 그 이상 1심보다 높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이 재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진술을 해주고 이재명 대통령 관계없다고 주장을 해주면 설사 유죄 판결이 돼서 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들한테 사면을 해주거나 감형을 해주거나 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공범이 권력자인 경우에는 공범의 그 권력자인 공범의 죄를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이건 더해요.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항소심에서 자기들이 1심보다 더 센 형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항소 포기 주된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항소심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권 심기를 거스릴 말은 전혀 안 하고 어떻게든 잘 보일 말을 해서 일단 점수를 따놓고 보자.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거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깔아줬다. 길을 터준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네. 1심보다 형이 높아질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민주당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뭐 이런 사람들 재판이랑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그 별건이다. 무슨 상관이냐. 왜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1심 판결에서도 그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하고 이 사람들에게 재산적 이익을 취하도록 도와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배임죄예요.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해 준 거죠. 이게 배임죄잖아요. 성남시 수뇌부가 당시 이재명 시장이 아니라는 게 지금 여권 입장인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 성남시 수뇌부가 뭡니까? 가장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대장동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최종 결정권자. 그 시장이 아니고 누굽니까? 유동규입니까? 유동규와 성남시 수뇌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재판받는 사람은 유동규와 이재명. 그렇잖아요. 다만 이재명이라고 쓰지 못하니까 이재명을 이자를 숫자로 바꾸고 제자를 내자로 바꾸고 명자를 부자로 바꾼 거죠. 성남시 이재명을 성남시 수뇌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뇌부는 이재명의 다른 이름이다. 그런 말씀인 거네요. 그거는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 않을까요? 성남시 수뇌부가 뭐 성남시에 어디 구급 공무원이 성남시 수뇌부겠습니까? 수뇌라고 하는 게 뭐죠? 대한민국 수뇌부가 누군가요?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 오늘 규탄 대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추징 구형했던 게 한 7,800억쯤 되는 것 같고 그중에 몇백만 인정되고 7,400억은 못 받아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됐다. 이 대통령 배임죄 공범이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은 이제 배임죄의 공범이 되려면 검사 입장에서 배임죄 공범으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이 주범 즉 검사들 특히 이제 노만석
총장 대행이 저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게 배임죄에 해당돼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임죄를 저지르도록 시켰다면 공범이 되겠죠. 그럼 노만석 총장의 행위가 배임죄가 되느냐를 따져보면 일단 국가의 권력을 대리하여 네. 검찰권을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 맞아요. 네. 국가에. 그리고 그러면 자기가 배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대장동 일당들에게 재산적인 이익을 취하게 해준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 결과는 생겼죠. 네. 추징을 안 당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할 의도가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의도가 있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이게 배임의 고의라고 할 수 있겠죠. 노만석 대행이 한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항소 취소를 하게 된 것이고 내가 그게 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검찰의 입장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가 법무부와 대검과 좀 잘 지내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항소 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데 대검과 잘 지낼 일이 뭐가 지금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압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에 법무부와 대해서 정권과 법무부와 좀 잘 정권이 지내- 검찰에 대해 압박이 많은데 이것까지 법무부와 용산 즉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거슬르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막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 나도 참 견디기 어렵고 고민이 많았다. 뭐 이런 취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게 정의로운 결정 내지는 합리적인 결정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자백을 해요. 이게 네. 아니 그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 1심에서 이런 판결이 났으면 이게 충분히 됐으니까 항소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인권 옹호에 맞지 않다든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정의로운 결정이 아니다. 나는 이 결정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의가 없는데 이게 검찰의 입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검찰이 뭐 보안 수사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뺏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거라도 얻으려면 좀 잘 보여야 되고 불편한 관계를 맞이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해 검사들이 하는 말로 사건을 엿바꿔 먹은 거예요. 이 항소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이 검찰의 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 적어도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항소를 포기한 것이 불법적이다라는 것을 알아요. 불법은 아니고 판단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던 그것도 것 마찬가지죠. 같은데. 그것이 바로 고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고 반면에 즉 이재명 대통령이나 용산이나 뭐 법무부나 이런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에 들어줌으로써 재산적으로 저 대장동 일당들에게는 이익이 간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알면서 이런 부당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이건 명백히 배임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이 사람을 잡아들여 처벌을 하려면 공수처가 나서야 되는데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오래됐거든요. 그렇게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검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경찰도 하지 않을 것 같고 특검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노만석 그 총장 대행과 그에 가담한 이 법무부 대검과 관계를 좋게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 법무부 대검에 관계자가 있어요. 검찰총장 대행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 느낌으로 법무장관, 지금 뭐 차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법무장관의 지시를 받은 차관, 또 민정수석, 뭐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은 누구를 지시를 받았느냐? 당연히 대통령. 그럼 이 사람들을 수사하면 다 공범이 될 텐데 수사를 하게 하지 않겠죠. 권력자들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나 검찰에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발이 아니라 뭐 혈서를 써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특검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니까 어제도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국민 모두가 알 때까지.
하긴 남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검찰 항소 포기하고 나니까 바로 추징 보전 취소해라, 그리고 가압류 자기 땅에 강남 땅에 건 거 다 해제해라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약간 씁쓸한 생각은 들기는 들던데. 뭐 그분은 이제 횡재를 했죠. 횡재한 예, 건가요? 횡재를 했죠. 그리고 김만배 같은 사람은 그 자기 그 부동산에 가압류돼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일당이 네. 그 한 2천억 정도 대체로 그 추징 보전이 되어 있어요. 네. 전체 추징금을 이제 환수하기 위해서 미리 이 개인 묶어놓은 재산에 거죠. 1심 판결이 기소가 되면 일단 추징 보전을 해놓고 이제 나중에 네. 추징을 하는데, 근데 그중에 이제 1심에서 인정된 게 한 4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600억은 당장 풀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나 남욱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루에 2억씩 버는데. 그게 하루에 2억씩 되는 가만히 거. 있으면 하루에 2억인데요.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 되는 거죠. 감옥에 있어도 돈은 하루에 2억씩 불어나고. 그리고 또 남욱 이분은 보니까 그새 뭐 30몇 억에 산 아파트가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교도소 밥맛도 좋을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 정권이 알아서 걱정하지 마라, 네 재산은 내가 지켜준다, 이렇게 항소까지 포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법무부에서 이거 도대체 왜 항소 포기했는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라라고 성명서 올린 사람들을 평검사로 뭐 인사조치하거나 뭐 상황 봐서는 징계하겠다 뭐 그러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이 도둑이 제발 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검찰청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감독이라 해서 검찰청법 제7조에 이 검사들은 이제 단독기관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그 독자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무슨 안 무슨 검사, 뭐 진 무슨 검사, 이런 이 독특한 검사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멋대로 이거는 죄라고 하고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경찰에도 백모 총경 이런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런 사람들한테 잘못 걸리면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속 상급자가 감독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걸 규정한 것이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검찰총장이 있죠.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 전체를 지휘 감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급자가 마음대로 뭐 자기 멋대로 없는 죄도 누구한테는 뒤집어 씌우라고, 누구는 죄 없는 사람 잡아오라고, 누구는 죄가 그냥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처럼 막 그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봐줘라 뭐 이러면 이게 나라 꼴이 엉망이 되고 억울한 사람만 감옥 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그런 상급자에 관해서 상급자의 지위에 대해서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위,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땐 이의제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에 검찰총장이 항소 포기해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그걸 이행해야 될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휘하에 많은 이 사건 관계된 검사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번에 이의 제기도 못했어요. 검사들이 요즘 검사들이 저 간이 작아서 그냥 조금 이거 어떻게 무슨 이유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만 했어요.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 항소 포기 못 하겠어요. 나는 합니다 하고 항소 할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수준도 못 되고 그냥 왜 이런 일을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걸 항명이라 하고 때려잡겠다고 지금 나선 거죠. 이게 무슨 항명입니까? 검찰청법에 검찰청법 제7조 제2항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 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의 제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 너 이의 제기는 해라. 근데 우리랑 의견이 다르니까 같이 일 못 하겠다. 그러면 인사 조치하겠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부당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정당한 이의 제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네. 야,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네. 법무부와 용산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래서 항소 포기 결정을 했고 그걸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그러면 이게 항소 포기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용산이나 대통령실이나 또는 법무부에서 우리는 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즉 지금 사건이 벌어져 있어요. 항소 포기라는 예? 거대한 저 분변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냄새도 나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이거 저 누구 짓이야 하고 물으니까 내 건 아닙니다. 내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항소 포기한 것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거는 그냥 이게 자기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자기들이 했다고 주장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니까 문제 제기한 건데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인사조치를 합니까? 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 유동규 남욱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선거에서 이재명이 지니까 풀어줄 놈이 없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1차 네. 1차 지금 항소 네. 포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아마 배임죄를 없애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배임죄 없어지면요 대장동 일당들도 네. 무죄가 돼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풀어주려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걸 하는 게 이 정권이잖아요. 지금 배임죄가 없어지면 네. 이재명 대통령도 대부분 무죄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앵커께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항소 포기한 얘가 저는 건국 이래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항소 포기한 걸 잘못했다고 그 문제 제기한 검사들 강등시켜서 검사장을 평검사로 쫓아보내겠다고 이야기하지를 않나. 더 나가서 검사들이 이런 폭압적인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안심하고 수사를 하고 네. 공소제기하고 재판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네. 파면이나 해임을 함부로 못하게 정권의 눈에 가시 검사라도 파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징거예법에 파면 해임은 두지 않고 그것은 다만 탄핵이 되거나 또는 형벌을 받거나 할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일반 공무원처럼 마음대로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니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생각이 없어요. 마치 조선시대에 연산군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정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청에서 그래도 검사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평검사로 강등시킨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김만배나 남욱 이런 사람들 풀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아는데 그걸 풀어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풀어줄 줄 알았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이 사람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겠죠. 이 사람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일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상식으로는 알 수 없는 뭐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고 다 예측을 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왜 대장동 일당들에게 수천억 원, 지금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은 7,800억이잖아요. 그 많은 돈을 왜 벌도록 해줬을까요? 아니, 그 어쨌든 사람 이뻐서 이재명 그랬나요? 대통령 본인이 받았다고 나온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본인이 안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 대장동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익이 발생해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많은 일이 또 나올 겁니다. 그때도 수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저는 이 많은 것을
모두가 수사기관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느님처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네. 돈이 오간 거를 찾아내지 못했죠. 돈이 오간 걸 찾아냈으면 아마 저분들은 훨씬 더 중한 배임 수재든 뇌물이든 뭐 해서 네. 무기징역 뭐 이렇게 사형 뭐 이런 구형을 받았겠죠. 그걸 못 받으니까 배임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근데 배임죄를 네. 없애겠다 하니까 뭐 도둑놈들만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